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총선 전초전으로 평가됐던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진교훈 후보가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를 17%포인트 차로 누르고 압승했습니다. 여권의 험지라는 점을 감안해도 두 자릿수 격차가 의미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충격에 빠진 국민의힘에선 지도부 책임론이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야당 역시 이 한 번의 승리가 당의 운명을 어디로 끌고 갈지 마음껏 기뻐할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먼저 국민의힘 표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한송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침 8시 국민의힘 지도부가 무거운 표정으로 회의장에 들어섭니다. 평소와 달리 당대표와 원내대표 두 사람만 선거 참패에 대한 심경을 밝힌 뒤 7분 만에 서둘러 회의를 끝냈습니다. 그 결과를 존중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성찰하면서 더욱 분골 쇄신하겠습니다. 견광부회하지 않고 민심의 해초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하지만 앞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에선 수습책을 놓고 논쟁이 오갔습니다. 일부 참석자가 지도부 책임을 언급하자 순간 정적이 흘렀고 다른 참석자들은 너무 몸을 낮출 필요는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일부 참석자들이 김기현 대표를 찾아가 임명직 당직자 전원 사퇴를 제안했고 김 대표는 고민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내에선 조기 총선 체제 전환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수도권 지역 한 의원은 영남권이 다수인 지도부가 수도권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한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초 내일 긴급 최고위를 열어 수습책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조금 전 취소했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쇄신책을 내놓지 못할 경우 지도부 책임론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강서구가 비록 여당의 험지로 평가되긴 하지만 그것만으로 패배의 원인을 다 설명하긴 어렵습니다. 이번에는 특히 여러 요인들이 중첩적으로 작용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대통령실은 패배를 인정하는 짧은 입장문을 내고 논란이 됐던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를 자진 사퇴 형식으로 정리했습니다. 여권의 인적 쇄신 시간표가 빨라질 거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대통령실의 분위기는 김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선거 패배 결과가 나온 지 9시간여가 지나서 어떤 선거 결과든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한 줄짜리 입장을 냈습니다. 특히 김태우 후보 공천 과정에서 대통령실에 입김이 작용했다는 얘기가 여권에서 나오고 있는 만큼 참모진들이 발언에 신중해야 하는 분위기가 역력했습니다. 한 여권 관계자는 민심의 강한 경고장을 총선 예방주사로 만드는 것도 결국 대통령실의 몫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총선 출마자를 대체하는 인적 개편 시기를 앞당기는 한편 정무라인 개편 요구도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을 빚은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선당 후사의 자세를 강조하며 자진 사퇴했습니다. 오늘 오전 여당 지도부가 대통령실에 김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전달했고 그 뒤 김 후보자의 자진 사퇴로 이어져 윤 대통령이 사실상 지명을 철회한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대통령실에서 김행 장관 지명 철회 요구할 거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심을 잘 받아들인 게 정치 아니겠습니까? 여가부는 현 장관 체제로 국정감사를 마친 뒤 후임 인선 없이 장관을 공석으로 두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TV조선 김종우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선거 압승에 내부적으로 한껏 고무된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몸을 낮췄습니다. 이로써 이재명 대표 체제는 더 공고해졌고 여권 심판론을 끌고 가기 위한 든든한 실탄도 챙긴 셈이 됐습니다. 민주당의 분위기는 이광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 화이팅! 보궐선거 승리가 확정된 직후 이재명 대표가 내놓은 첫 메시지는 반성이었습니다. 국정 실패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라면서도 민주당의 안일함과 부족함을 다시 한번 성찰하겠다고 했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도 민주당의 승리가 아니라 기회를 준 것이라고 했습니다. 민주당에 대한 신뢰라기보단 좀 제대로 하라는 기회를 주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를 향해선 심리적 탄핵 상태를 겸허히 인정해야 한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한덕수 총리 해임과 한동훈 법무장관 파면도 거듭 요구했습니다. 제발 국정운영 기조를 바꾸고
민생을 챙기는 정치를 정부와 여당이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이 대표가 전략 공천한 진교훈 후보의 승리로 이 대표의 당 장악력은 더 견고해졌습니다. 친명계의 독주를 우려하는 비명계를 향해서도 당분간 화합의 제스처를 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체포동의안에 가결표를 던진 비명계 의원들에 대한 징계 문제 처리와 공천 학살을 우려하는 비명계와의 관계 설정이 향후 이재명 체제의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TV조선 이광입니다. 예, 평면적으로만 보면 민주당 승, 국민의힘 패, 그것도 참패라고 할 수 있지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직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총선이 6개월이나 남았으니까요. 정치부 김아림 기자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죠. 자, 김 기자, 예상을 했든 못했든 여당으로서는 충격이 상당하겠죠? 네, 불과 1년 4개월 만에 민심이 싸늘해졌다는 점이 여당 입장에서는 가장 뼈아픈 대목일 겁니다. 예. 지난해 대선 때 서울 강서구에선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득표율이 더 높긴 했지만 2%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났습니다. 3개월 뒤에 지방선거 땐 오히려 김태우 후보가 2.61%포인트 차로 승리해 당선이 됐죠. 하지만 이번에는 17.15%포인트 차 패배로 뒤집혔는데 지난 2020년 국회의원 선거 때 격차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예, 그러니까 3년 만에 20% 정도 움직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민심이 돌아간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여당 입장에서는 어려운 선거였던 거는 분명합니다. 예. 야권 강세 지역인데다가 이재명 대표의 영장 기각으로 진보표 결집이라는 외부 변수도 생겼습니다. 여기에 보궐선거 책임의 당사자인 김태우 후보가 보궐선거비 40억 원은 애교로 봐달라 이런 돌출 발언까지 나왔죠. 예. 하지만 민심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뒤바뀐 건 현 국정운영 기조가 수도권 민심에는 소구력이 부족했다는 게 중론입니다. 예, 어쨌든 김태우 후보를 다시 공천한 것도 실수 아니었을까요? 국민의힘은 당초 김 후보가 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한 만큼 후보를 내지 않을 계획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 후보를 특별 사면한 직후에도 사면과 공천은 별개라는 입장을 유지했는데요. 하지만 8월 말에서 9월 중순 사이 기류가 갑자기 바뀌었는데 여기에 윤 대통령의 의중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가 여권 안팎에서 나왔습니다. 예. 결국에 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한 지역에는 공천하지 않는다는 명분도 잃고 실익도 잃은 셈입니다. 예, 대통령실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사실 여부는 확인이 안 됐습니다만 어쨌든 정치적으로는 대통령실의 책임도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홍범도 흉상 이전 논란 등 수도권 민심과 다소 동떨어진 이념 논쟁을 대통령실이 주도하고 여당은 이를 뒷받침하는데 많은 전력을 쏟은 것도 사실입니다. 지도부의 한 관계자는 당과 대통령실의 관계를 바꾸지 않으면 총선도 필패라고 진단하면서요.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기조 전환 여부가 내년 총선 준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했습니다. 예, 김기현 대표도 상당히 당혹스러워졌을 것 같은데 그냥 넘어가긴 어렵겠죠? 네, 오전 비공개 회의에서 일부 지도부 인사들이 김기현 대표를 찾아갔는데요. 네. 사무총장 이하 지명직 당직자 모두 일괄 사표를 내야 한다고 제안했다고 합니다. 김 대표는 원론적인 수준에서 답변을 했다고 하고요. 당내에서는 김태우 후보의 공천 필요성을 언급해온 걸로 알려진 박성민 부총장과 공천 실무 책임자인 이철규 사무총장의 책임론을 거론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예. 다만 비대위 전환에 대해서는 부정적 기류가 아직까지 더 많은 상황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건 좀 더 복잡한 얘기죠. 조금 전 한성훈 기자 보도를 보면 당초 내일 뭔가 발표를 하려고 했다가 취소했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적어도 며칠 안에 뭔가는 입장이 나온다 이런 얘기로도 봐야 되겠군요. 네, 내부 갈등만 피한다면 그렇게 될 민주당이 수도 있을 그렇다는 것 거죠. 같은데요. 예. 민주당은 어떨까요? 네, 내부 갈등만 피한다면 이재명 체제는 큰 흔들림 없이 좀 갈 수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민주당 스스로 얘기했듯이 이번 보궐선거는 민주당이 잘해서라기보다는 여당이 못한 데 따른 반사이기란 평가도 있죠. 민주당이 이번 승리의 의미를 확대 해석할 경우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예, 유권자는 항상 현명하니까요. 강서 구민들이 던진 화두를 내년 총선 준비 과정에서 여야가 어떻게 녹여내느냐, 얼마나 더 절박하게 녹여내느냐 이게 가장 큰 관건이 되겠죠. 예, 김아림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강서구에서 승전보가 날아던 날 이재명 대표는 검찰로부터 기소장을 받았습니다. 여러 혐의 가운데 먼저 백현동 아파트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정치적 승리와 사법적 패배가 같은 날 묘하게 교차한 셈이죠. 검찰은 어떤 혐의를 적용했는지 권영석 기자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지난달 27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사법부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검찰은 이 대표와 정진상 전 정책실장을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 성남시에 200억 원대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앞서 구속영장은 백현동과 위증교사, 대북송금을 합쳐 청구했지만 백현동 사건만 먼저 기소한 겁니다. 검찰 관계자는 지방자치 권력의 시정농단이라면서 혐의 입증이 충분하다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지난주 시작된 대장동 특혜 의혹 재판과 백현동 사건의 구조와 피고인이 같은 만큼 재판을 병합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도 보강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재판에 넘길 전망입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은 이화영 전 부지사 등 관련자가 수원지법에서 재판을 받는 만큼 수원지검으로 넘겨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 대표는 서울과 수원을 오가면서 재판 3-4개에 출석해야 합니다. 검찰은 이 대표와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도 수사할 예정입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지금부터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완전 봉쇄한 가자 지구의 사정이 갈수록 위태로워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 지구를 완전히 둘러싼 채 대규모 공습에 나서 가자 지구 전체가 완전 붕괴될 위험에 처했다는 보도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즉각 인질을 석방하지 않을 경우 수도와 전기도 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보도에 이유진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굉음이 울리는 가자 지구. 폐허가 된 마을에는 통곡 소리만 가득합니다.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전면 봉쇄하고 매일 수백 곳을 타격하면서 주민들은 생존 기로에 놓였습니다. 주택 22,600채와 수십 개의 병원, 학교가 파괴됐고 급기야 유일한 발전소가 멈추며 전력마저 끊겼습니다. 부상자가 몰려드는데 병원 발전기는 사나흘밖에 버티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حسبي الله ونعم الوكيل عليهم شرنا وشردوا أهالينا مش عارفين وين نروح. 이스라엘은 전시 내각을 꾸리며 지상전 준비를 마무리했습니다. 군 대변인은 결정되진 않았지만 목적에 부합하면 지상전이 이뤄질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כל איש חמאס הוא בן מוות. 하마스는 이에 맞서 이스라엘이 전쟁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이슬람권의 결집을 호소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접점을 찾지 못하는 사이 양측 사망자는 2,500명을 넘어섰습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하마스가 이스라엘에서 납치한 민간인 3명을 풀어줬다며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교전 엿새 만인데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국제사회의 비난을 무마하기 위해서 선전 영상을 퍼뜨린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유혜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파란 옷을 입은 여성이 무장한 군인들을 지나쳐 소년에게 다가갑니다. 아이를 안심시키듯 한참을 끌어안은 뒤 손을 잡고 철조망 너머로 걸어갑니다. 하마스는 충돌 과정에서 구금된 이스라엘 포로와 2 자녀를 석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측은 비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보여주기식 인도주의라고 비판했습니다. 현재까지 하마스에 붙잡힌 인질이 최소 150명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이들 모두 생사가 불분명합니다. The optimistic scenario is that she's held hostage in Gaza and not dead on the street of the kibbutz where we grew up. 외국인 인질과 희생자도 추가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자국민 3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됐고 캐나다도 3명이 숨지고 3명이 실종됐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사회는 인질 석방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하마스와 우호적 관계인 튀르키예를 비롯해 미국, 캐나다 등 서방 국가들도 전문 협상팀을 꾸렸습니다. I call for the immediate release of all Israeli hostages held in Gaza. 그러나 하마스는 국제사회의 중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란을 향해 이번 전쟁에 개입하지 말라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정상이
양국 국교 정상화 이후 첫 통화를 갖고 중동 사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과연 어떤 대화가 오갔을지 최원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이 이스라엘 지지를 재차 확인하면서 이란 개입 가능성에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We've moved the U.S. carrier fleet to the Eastern Mediterranean and we're sending more fighter jets there in that region, and made it clear to the Iranians, be careful. 미 언론들도 엇갈린 보도를 내놓는 가운데 공격 전후로 이란과 협의를 했다는 하마스 고위 인사 발언이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민감한 시점에서 빈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와 라이시 이란 대통령이 45분 동안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올 3월 7년 만에 국교 정상화를 맺은 뒤 처음입니다. 두 지도자는 팔레스타인 대의를 지지한다는 전제하에 분쟁 해법을 논의했습니다. 이란 개입설을 차단하면서 레바논 헤즈볼라와 시리아까지 본격 참전하는 확전 양상을 우려한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이 문제를 풀어가는데 우리가 노력을 할게 이렇게 하는 거 되니까 이란이 들어와서 뭐 확전이 되고 5차 중동전은 없다라는 근거가 되는 그림인 거죠. 이스라엘에 도착한 블링컨 국무장관은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과 연이어 만나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이스라엘에 있던 우리 교민 관광객도 속속 귀국길에 올랐는데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우리 교민들이 비행기를 타기 위해 텔아비브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하마스의 로켓이 날아들었습니다. 한 교민이 그 공포의 순간을 저희에게 생생하게 전해왔습니다. 김충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근에 떨어진 로켓으로 인해 공항 코앞에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활주로에 나와 있던 승객들은 황급히 건물을 향해 뜁니다. 출국장에서 탑승을 기다리던 외국인들은 공항 바닥에 바짝 엎드렸습니다. 공항 직원들이 뛰어다니며 승객들 상태를 살핍니다. It's now alarm. Siren. 당황한 승객들은 웅성이고 아이들은 울음을 터뜨립니다. 비상입니다. 비상. 모든 사람들 지금 엎드리고 있습니다. 텔아비브 공항은 가자 지구에서 직선거리로 60k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하마스 측은 이번 공격을 팔레스타인 민간인에 대한 이스라엘 공격에 대항하는 차원이라고 밝혔습니다. 격추 우려로 대한항공을 비롯한 국제 항공사들이 잇따라 운항을 취소하며 항공권 가격이 3배까지 폭등했습니다. 티켓은 없고 비행 항공도 없고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공항에 와가지고 스탠바이 해가지고. 현재 이스라엘에는 우리 교민 540여 명과 단기 체류자 180여 명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김충령입니다. 참혹한 전쟁 와중에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가짜뉴스까지 판치면서 혼란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왜 사전에 걸러지지 않는지 따져보겠습니다. 자, 홍영 기자, 온라인으로 생생한 현장 상황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이 가운데 가짜뉴스가 적지 않다고요? 네, 하마스의 기습 공격 직후부터 쏟아지기 시작했는데요. 이 아기들이 닭장 같은 데 갇힌 이 틱톡 게시물은 이스라엘은 물론 전 세계의 분노를 샀는데 하지만 이 과거에 찍힌 관계없는 영상으로 밝혀졌습니다. 예. 또 하마스가 이스라엘 장군들을 체포했다는 이 영상도 금세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고 또 이스라엘 전투기가 격추됐다는 이 영상은 비디오 게임으로 연출된 장면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선전에 이용하려고 퍼뜨린 것도 있지만 단순히 조회수를 높이려고 조작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예, 그렇다면 저희 같은 방송사도 조심을 해야 되겠군요. 옛 트위터죠. X에 특히 이런 가짜 뉴스들이 많이 유통이 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인수한 뒤에 정책이 바뀐 탓이 큰데요. 먼저 기존 직원을 80% 가까이 해고하면서 허위 정보를 걸러내는 담당 부서도 대폭 줄였습니다. 머스크는 표현의 자유를 내세우며 가짜뉴스 유포나 혐오 조장으로 퇴출됐던 계정을 대거 복구시켰습니다. 여기에 이 블루체크 표시를 유료화한 것도 가짜 정보 확산을 부추겼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예, 블루체크라는 건 또 뭡니까? 네,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큰 인물의 계정에 본인 확인을 해주는 제도인데요. 머스크는 한 달에 10,000원 정도 내면 붙여주도록 했습니다. 사칭을 해도 알 수가 없는 거죠. 이번 사태와 관련한 가짜 정보도 대부분 블루체크 계정에서 나왔습니다.
유럽연합위원회는 머스크 인수 뒤에 거짓 선전이 많아졌다고 비판했는데요. X측은 뒤늦게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블루체크라고 해서 믿을만하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여기에 가짜뉴스가 많았다 이제 이런 뜻이군요. 그렇다면 페이스북은 어떻습니까? 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는 하마스의 공격 직후부터 아랍어 전문가를 포함해서 24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 메타는 미 대선 당시의 가짜뉴스 문제로 저커버그가 의회 청문회에 불려가기도 했는데요. 그 뒤로는 언론사와의 제3자 팩트체크를 통하는 등 이 자율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이익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포기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인 책임 같은 것들을 계속 강화해 나가고 플랫폼이 쓰레기장이 되게 되면 결국은 이거는 사회 전체를 망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압박을 가해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도 뭐 가짜뉴스 문제가 심각하고 정치적 논쟁도 있는데 그렇다면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미국의 여론조사 업체가 한국을 포함해서 19개 나라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사람들은 온라인 가짜 정보 확산을 기후변화 다음으로 큰 위협으로 꼽았습니다.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이나 세계 경제 위기보다도 높습니다. 통신상에서 이루어지는 정보 유통은 사실상 사후 규제라는 게 의미가 없어요. 플랫폼 사업자들이 직접 모니터를 통해서 실시간 걸러내는 게 필요하고요. 그렇게 걸러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팩트 체크를 해야 되죠. 예, 팩트 체크 저희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이제 SNS의 부작용을 어떻게 줄일지 이게 더 관건이 됐군요. 예, 홍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대입 개편안 발표가 나자 학부모는 마음이 급해집니다. 내신과 수능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판단이 필요한 건데요. 당장에 이 갈증을 해소해 주는 건 학원이다 보니 학부모들이 학원과 입시 설명회에 몰려들었습니다. 최은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입시 학원이 몰려있는 서울 노원구의 학원과 정부가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을 발표한 지 이틀 만에 한 학원이 입시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새 대입이 처음 적용되는 중학교 2학년 학부모들이 대거 몰렸습니다. 학원들의 불안 마케팅인 걸 알지만 의지할 데가 따로 없다고 말합니다. 갑자기 나온 이야기들이라 더 학원 쪽으로 몰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게 지금 입시 설명회가 장난 아니게 열리는 것 같아요. 바뀐 입시에선 문과생도 통합 과학을, 이과생도 통합 사회를 공부해야 하기 때문에 막막하다는 반응입니다. 문과도 생각하거나 이과도 생각해도 이제 갑자기 공통 과학이라는 게 어디까지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여기까지 들어가야 돼요. 기존 입시를 치르는 중3 학부모들은 혹시나 재수를 할까 봐 걱정입니다. 중3이 오히려 조금 더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만약에 재수를 하는 경우에. 잦은 입시제도 개편이 사교육을 부추긴다는 지적 속에 대치동과 목동 등 학원가에선 이번 주말부터 입시 설명회가 줄줄이 열립니다. TV조선 최은행입니다. 저출산으로 서울에서도 문 닫는 초등학교가 나왔죠. 반면에 대규모 재개발 지역은 학급 과밀이 문제인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울시 교육청이 곳곳에 분교를 세워서 폐교는 막고 과밀은 해소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나아가 아파트 안에 초등학교를 두는 방안도 거론되는데요. 관련 내용 신경희 기자가 좀 더 전하겠습니다. 서울 강동구의 대규모 재건축 지역인 고덕강일 3지구입니다. 내년 2월까지 3,600세대가 입주할 예정이지만 11,000제곱미터 규모의 학교 부지엔 나무만 무성합니다. 가장 가까운 초등학교는 걸어서 20분 거리입니다. 아파트가 단지 수가 많은데도 학교가 적어서 이게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안전적인 문제가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학생 수 600명 이상 설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겁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이 땅에 인근 초등학교에 분교를 만들고 동일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분교 설립 계획을 밝혔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지역은 과밀학급을 해소하고 폐교 위기에 놓인 구도심 학교는 분교로 전환해 살린다는 겁니다. 아파트 안에 분교를 짓거나 상가나 공공시설을 매입해 학교 건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미국, 캐나다, 프랑스 등도 주교복합형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 수요자 중심의 적정 규모 학교 육성 정책으로의
변화를 고민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교육청은 분교가 들어설 지역을 12월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경기 성남 모란시장에서 1톤 트럭이 인도와 상가로 돌진했습니다. 행인 등 8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는데 운전자가 실수로 가속 페달을 밟은 건지 여부가 조사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재영 기자입니다. 경기도 성남 모란시장입니다. 갑자기 흰색 트럭이 시장 건물로 돌진하며 길 가던 보행자들을 덮칩니다. 점포와 시설물이 부서지고 놀란 상인들이 뛰쳐나옵니다. 시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합니다. 놀래서 밖에를 봤더니 사람들이 좀 쓰러져 있고 엄청 꽂혀 다른 집에서도 들려서 전부 다 모일 정도였으니까요. 오늘 낮 12시 15분쯤 50대 남성이 몰던 1톤짜리 트럭이 성남 모란시장으로 돌진했습니다. 시장으로 돌진하던 트럭은 햇빛 가림막 기둥을 들이받고 나서야 멈춰섰습니다. 이 사고로 보행자 2명과 트럭 운전자가 크게 다치는 등 8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트럭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시장으로 돌진해 미처 피할 틈이 없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는 당시 술을 마시지는 않았습니다. 운전을 감지를 했는데 안 나왔어요. 현재는 진술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그러니까 지금 받고 있어. 경찰은 트럭 운전자가 치료를 마치는 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창원 앞바다에서 정어리 떼죽음 현상이 시작됐습니다. 지형적 특성으로 인한 용존산소 부족이 원인으로 추정되는데 올해는 정어리 개체수 급증으로 집단 폐사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성진 기자입니다. 마산만 바닷속을 들여다보니 허옇게 배를 뒤집은 정어리 폐사체가 바닥에 가득합니다. 물 위에서는 썩으면서 떠오른 정어리를 뜰채로 떠올리느라 분주합니다. 마산만에서 수거한 정어리 폐사체입니다. 하나같이 입을 쫙 벌리고 죽었는데 오늘 하루만 10톤 정도 폐사한 걸로 추정됩니다. 인근 주민들은 집단 폐사한 정어리의 악취에 고통받습니다. 일단은 지저분하고 냄새도 안 좋잖아요. 시민들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있죠. 지난해 10월에도 마산만에서는 정어리 226톤이 집단 폐사했습니다. 당시 용존산소 부족이 원인이었는데 마산만은 입구가 좁은 반폐쇄성 지형이라 바닷물의 흐름이 적어 용존산소 부족 현상이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물살이 잔잔한데 수심이 얕고 물이 고여 있는 곳은 해수 유동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산소가 부족해지는. 올해는 정어리 알 평균 밀도가 지난해보다 9배 가까이 높고 어획량도 7배 넘게 많아 떼죽음을 당하는 정어리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대장동 50억 클럽과 관련해 곽상도 의원에 이어서 두 번째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검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박 전 특검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또 다른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수사에도 착수했습니다. 황민지 기자입니다. 대장동업자로부터 19억 원을 받고 200억 원대의 금품과 주택을 약속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영수 전 특검. 번번이 송구스럽습니다. 있는 그대로 법정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재판에 수감복이 아닌 정장 차림으로 나온 박 전 특검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대장동업자 대출 편의를 봐주고 금품을 받거나 약속받은 사실이 없다면서 50억 클럽도 대장동업자 김만배 씨가 스스로 허위라고 증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로부터 5억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선 박영수가 투자했다고 광고하려던 김 씨에게 계좌를 빌려준 것이지 돈을 수수한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박 전 특검 측은 검찰 공소장에 담긴 범죄 사실이 계속 바뀌어 방어권이 제한된다고 지적했고 검찰은 10년 전 일을 증거에 따라 수사하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역시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권순일 전 대법관 고발 사건을 최근 경찰로부터 넘겨받았습니다. 권 전 대법관은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김 씨로부터 매달 고문료 1,5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황민지입니다.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던 전기차 판매량이 주춤하고 있습니다. 우선 보조금이 줄어들면서 가격 경쟁력을 잃었고 또 출시되는 모델들이 값비싼 고급 프리미엄 차량 중심이다 보니까 대중을 흡수하지는 못하는 건데요. 대안으로 하이브리드 차량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장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전기차 구매를 고민하던 40대 김진환 씨. 최종 선택은 하이브리드 차량이었습니다. 분위기가 그러니까 이제 전기차였는데 가격 차이가 한 1,000만 원 이상은 차이가 나죠. 하이브리드가 더 경제적으로 이득이 될 것 같아서. 충전소 등 인프라가 여전히 부족한 데다 보조금 혜택이 줄고 최근 출시되는 전기차가 고가의 모델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운전자들이 전기차를 외면하는 겁니다. 인프라도 좀 부족한 것 같고 보조금을 준다고 해서 그런 부분은 좀 가만히 된다고 했었는데 요즘 그런 것도 좀 줄어드는 것 같고. 실제 최근 3년 동안 전기차 판매량은 매년 높은 성장률을 보여왔지만 올해 9월까지 판매량은 11만 7,611대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9% 줄었습니다. 처음으로 역성장한 건데 반면 하이브리드 차량 판매 대수는 해가 갈수록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경쟁력이 있는 괜찮은 가격이면서 고연비와 또 중고차의 가격 안정되면서도 또 미래 지향적인 부분을 갖고 있는 게 하이브리드 자동차이기 때문에 정부가 2030년까지 전기차를 420만 대 보급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인프라 확충은 물론 제조사들의 기술 혁신을 통한 전기차 가격 낮추기가 동시에 추진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이 쌈채소가 삼겹살보다 비싸졌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김장철을 앞두고 우려가 나왔는데 값싼 중국산 김치를 다시 찾는 이들이 부쩍 늘었다고 합니다. 수입량도 4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김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한 식자재 마트 김치 코너. 백김치부터 포기김치까지 중국산 김치가 다양하게 진열돼 있습니다. 최근 소비자들의 수요가 늘자 물량을 대폭 늘린 겁니다. 많이 나가요, 가격은. 뭐든지 다 되게 올라서 이것도 오르긴 하지만 그래도 그중에 좀 싸니까. 식자재 마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중국산 김치입니다. 10kg에 15,000에서 7,000원 정도인데요.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국산 김치보다 3분의 1 정도 더 저렴합니다. 폭우와 폭염 여파로 농산물 값이 오르고 제조업체들이 줄줄이 가격을 인상하면서 국산 김치 매출은 최대 10% 넘게 떨어졌습니다. 반면 김치 수입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 뛰어 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2021년 일명 알몸김치 파동을 겪으며 수입량이 뚝 떨어졌던 중국산 김치가 다시 우리 밥상을 점령해 간 겁니다. 소비자들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치김치는 그래서 사다시는 게 많고 없으면 동네에 가가지고 편하게 안 먹어서 못해요. 치솟는 물가에 수입산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소비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수입 김치에 대한 식품 안전검사 기준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자입니다. 프리츠커상은 건축 설계 분야의 노벨상으로 불리는데요. 정부가 4년 전부터 이 상을 받을 청년 건축가를 양성하는 프로젝트를 30억 원을 들여서 추진했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는 아닙니다만 취업이나 진학률도 저조해서 관리 부실 지적이 나옵니다. 정수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019년부터 진행한 넥스트 프리츠커 프로젝트. 건축 설계 선진화를 이끌 차세대 건축가를 키운다는 목표 아래 건축인들의 해외 연수와 국제 설계 공모를 지원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이 사업을 통해 해외 연수를 마친 사람은 모두 72명. 국토부가 연수와 항공료 등에 지원한 비용은 19억 원이 넘습니다. 본 사업이 아니었다면 쉽지 않았을 해외 근무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수 결과는 참담한 수준입니다. 연수를 마친 뒤 취업하거나 진학에 성공한 사람은 24명, 33%에 불과합니다. 일부 연수자는 본인이 이미 재직 중인 해외 건축사무소를 연수기관으로 선택해 항공료 등 3억 5천만 원을 지원받기도 했습니다. 국제설계 공모전에도 13억 원이 지원됐지만 수상 실적은 저조합니다. 95팀이 공모전에 참여했는데 수상한 경우는 2팀의 3건에 불과합니다. 지원자들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세계적인 건축가를 양성하겠다던 건축 설계 인재 육성 사업이 일회성 현금 살포 사업으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인재 양성 육성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국토부는 지원자 대부분이 해외 연수를 마친 뒤 얼마 되지 않았고 국제 설계 공모전은 경쟁률이 매우 높아 수상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중국이 아시안게임 폐막 직후 수백 명의 탈북민을 강제로 북송했다는 뉴스를 어제 전해드렸죠.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해서 푸틴을 만난 뒤 러시아에선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통제가 다소 느슨해진 걸로 전해졌습니다. 묘하게 대비되는 이 장면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태영 기자가 입수한 현장 화면과 함께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안전모를 쓴 노동자가 불꽃을 튀기며 건설 현장에서 작업을 합니다. 지난 6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포착된 북한 노동자의 모습입니다. 시장에선 김일성 배지를 단 북한 노동자가 2인 1조로 주변을 경계하거나 물건을 계산하는 모습도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한 노동자는 제일 좋아하는 가수가 이명웅이라며 한 곡절을 불러줍니다. 하지만 다시 북한에 돌아가는 순간 상황은 전혀 달라진다고 설명합니다. 러시아에 있는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통제가 김정은 방러 이후 다소 느슨해진 걸로 전해졌습니다. 비자가 완료된 북한 노동자들은 대부분 숨어서 지내고 있었는데 북러 정상회담 이후에 러시아 경찰의 단속이 줄어들면서 곳곳에 많이 보이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젊은 노동 인력이 부족한 러시아와 외화벌이가 시급한 북한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노동자 파견이 늘어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북한 영사관은 김정은의 방러 성과를 과시하는 사진을 내걸었고 북러 국경 지역엔 우리식대로 살아나가자는 선전 문구와 함께 이중철책 넘어 추수에 나선 북한 주민들의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TV조선 이태형입니다. 국정감사 사흘째인 오늘 기획재정위에선 문재인 정부 당시 통계 조작 의혹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여당은 통계 조작을 국기문란 행위로 규정했고 야당은 표적 감사라며 맞받았습니다. 송병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당은 감사원 감사를 근거로 통계 조작을 비판했습니다. 가계소득과 집값 등 정책의 실패를 통계 조작으로 감췄다는 주장입니다. 산정 방법과 표준에 가중값을 임의로 적용해서 가계소득이 증가한 것처럼 조작을 했습니다. 이는 올바른 정책 수립을 방해하는 국기문란이라고도 질타했습니다. 국가 내비게이션 조작 사건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거는 역사 왜곡보다 더 나빠요. 심한 표현을 하면 통계를 쭈물딱거리기 위해서 숫자를 만들어낸 거예요. 야당은 표적 감사라고 맞받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공격용 감사라는 겁니다. 윤석열 정권과 정권의 이 정치 감사원, 정치 검찰에 의한 감사 조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통계청 독립성이 훼손됐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통계청이 2년 4개월 동안 감사원 감사 받아본 사례가 있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없는 것 없습니다. 정상적 정책 과정마저도 불법으로 치부하려는 퇴행적 행태를 보여주었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가중값 변경과 관련해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표본가량 되지 않은 상태로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쉬운 점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여야는 과거 유경준, 황수경, 강신욱 전 통계청장의 증인 채택을 놓고도 뜨거운 공방전을 벌였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6.25 참전용사로 한미동맹의 상징으로 불리는 웨버 대령의 추모비가 동맹 70주년을 맞아서 제막됐습니다. 6.25 전쟁 당시 가장 치열했던 장진호 전투 기념식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참석했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한미동맹으로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정은 기자입니다.
고 윌리엄 웨버 대령은 인천 상륙작전과 서울 수복작전에서 활약한 6.25 전쟁 영웅입니다. 전투 중 오른쪽 팔과 다리를 잃어 왼손 경례를 하는 모습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같이 갑니다.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웨버 대령과 싱글러브 장군을 기리는 추모비가 파주 임진각 보훈단지에 설치됐습니다. 싱글러브 장군은 미국 정부의 주한미군 철수 계획을 막다 전역 조치돼 제2의 6.25를 막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두 영웅은 지난해 별세에 미국 알링턴 국립묘지에 잠들었습니다. My grandfather was dedicated to ensuring that the Korean War remained not the forgotten war, but the remembered war. 윤석열 대통령은 미군 4천여 명이 희생되며 흥남철수작전을 가능케 했던 장진호 전투 기념식장을 찾았습니다. 현직 대통령 참석은 지난 2016년 기념식 시작 이래 처음인데 윤 대통령은 장진호 전투를 역사상 가장 성공한 작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더욱 노골화되고 있는 북한의 도발과 핵미사일 위협에 단호히 대응할 것입니다. 장진호 전투 전사자의 후손들은 할아버지를 향한 편지로 희생을 기렸습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 국군으로서 자랑스러운 군복을 입고 있습니다. 장진호 전투의 영웅이신 김석주 일병의 증손여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전 국민의 사랑을 받고 있는 판다 가족에게 쌍둥이가 찾아온 지 100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쌍둥이에게 드디어 이름이 생겼습니다. 슬기로운 보물, 빛나는 보물이라는 뜻의 루이바오, 후이바오인데요. 100일 사이에 제법 성장한 모습도 공개됐습니다. 지선우 기자가 쌍둥이 판다의 100일을 돌아봤습니다. 지난 7월 7일 새벽, 세상 밖에 나온 암컷 쌍둥이 판다. 듬성듬성한 털에 불구스름한 맨살뿐이었습니다. 엄마가 사주는 거랑 똑같은 거야. 엄마들이. 열흘이 지나자 흐릿하게 생긴 검은 무늬. 한 달 후에는 발톱이 나오고 무늬도 더 선명해졌습니다. 살이 오르고 배밀이도 하면서 쌍둥이는 개구쟁이로 성장했습니다. 오늘은 100일을 앞두고 처음 야외 사육장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200g도 안 됐던 몸무게는 5kg으로 늘었고 덩치도 제법 커 사육사가 두 손으로 들어야 합니다. 두 쌍둥이의 이름은 루이바오와 후이바오. 1, 2차 투표에 약 70만 명이 참여해 정한 이름입니다. 슬기 예자, 보물 보자, 슬기로운 보물이라는 뜻을 갖습니다. 빛나기 보물보, 빛나는 보물입니다. 100일을 넘겼다는 건 조금 이제 안정권에 접어들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특별한 날 초대받은 관람객들은 감동을 잊을 수 없습니다. 어제 설레어했고 또 오늘도 무척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인형처럼 너무 귀여웠던 것 같아요. 루이바오와 후이바오는 외부 환경 적응 과정을 거쳐 내년 초쯤 일반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쌍둥이 바오야 사랑해. TV조선 지선호입니다. 이른바 노벨상 특수라고 하죠. 노벨 문학상 수상자가 발표되고 나면은 이 해당 작가의 책 판매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요. 올해도 수상 작가인 요온 포세의 책 판매량이 50배 넘게 뛰었다고 합니다. 박수영 기자입니다. 대형 서점에 진열된 요온 포세의 대표작 아침 그리고 저녁입니다. 지난 6일 노벨 문학상 수상자가 발표된 직후 이 책의 판매량은 전주에 비해 50배 늘었습니다. 포세가 극작가로도 활발히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평소 잘 팔리지 않는 희곡 작품이 베스트셀러에 진입하는 기현상도 벌어졌습니다. 국내에는 그렇게 알려져 있는 작가가 아니었다 보니까 수상 직후부터 매장에 문의가 폭주한다든지 그리고 판매량이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해마다 노벨 문학상 시즌이면 출판계는 분주해집니다. 따로 홍보하지 않아도 책이 팔리는 시기여서 수상 작가의 작품을 보유한 출판사는 제작 물량을 늘리기 바쁩니다. 포세의 또 다른 대표작 멜랑콜리아 출간을 준비하고 있는 출판사도 수상 소식에 맞춰 출간 일정을 앞당겼습니다. 이 작품을 좀 많은 독자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에 이번 그 수상 시즌에 맞춰서 일주일 더 앞당겨서 소개해드리게 됐습니다. 노벨상 특수는 비문학 분야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클로디아 골딘의 커리어 그리고 가정이 베스트셀러에 진입하면서 출판사는 3,000부 중쇄에 들어갔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영국 풍자 소설가 토마스 피콕은 괴팍했습니다. 남의 말에 귀를 열지 않는 독선과 아집으로 살았죠. 그는 집에 불이 나자 책을 구하겠다며 서재에서 버텼습니다. 끌어내려는 사람들에게 외쳤죠. 불사의 신들에게 맹세코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불 속에 쓰러진 그는 겨우 목숨을 건졌지만 얼마 안 가 후유증으로 숨졌습니다. 고집이란 어리석지 않다고 우기는 것입니다. 장자 말씀이죠. 능력은 부족하면서 남에게 지기 싫어하는 마음, 오기를 속되게 일러 깡이라고 합니다. 시인이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세상이 천심이거늘 깡 하나로 되겠는가? 비웃음이 모여 검은 구름 만들면 비 뿌리지 않겠는가? 무슨 덩어리로 폭발할지 알겠는가? 그렇게 망한 게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때 민주당이었습니다. 중대한 잘못으로 열리는 재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당헌까지 바꾸어 꼼수 공천을 했다가 참패했죠.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내리 패배하는 출발점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당한 참패를 보며 전철을 밟는다는 말을 떠올립니다. 국민의힘 역시 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하면 공천하지 않는다는 당규가 있지만 뭉개었습니다. 국민의힘 구청장이 대법원 판결로 면직돼 치르는 선거에 후보를 그대로 냈습니다. 그것도 원인 제공 당사자인 김태우 전 구청장을 그대로 공천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법원 판결 석 달 만에 그를 사면해 출마의 길을 열어줬습니다. 대통령실과 집권당이 손발을 맞춰 정도를 외면한 결과가 17% 두 자릿수 패배입니다. 이렇게 한 데는 나름대로 할 말이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규정을 만든 건 어떤 억울함이 있더라도 지키겠다는 자기 약속인 것입니다. 억울하다고 스스로 만든 규정을 함부로 뭉갤 때 국민이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평가할지 다시 한번 교훈을 남긴 셈이죠. 강서구는 국회의원 3명 모두 민주당인 전통적인 야당 강세 지역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난해 지방선거 때, 그러니까 김태우 전 구청장이 당선될 때 2.6% 차로 승리했습니다. 그 사이에 20%포인트 가까운 민심이 민주당 쪽으로 옮겨간 셈이죠. 부정하고 싶겠지만 이 성적표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국정 전반에 대한 성적표나 다름없습니다. 민심을 물에 비유해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뒤집기도 한다는 손자 말씀 그대로입니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민심을 엄중하게 받아들인다고 했습니다. 민주당도 그랬죠. 하지만 잠깐 머리를 조아리는 듯 하더니 쇄신과 혁신을 게을리하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유세전이 한창인 지난 며칠 벌어진 일들만 보더라도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는 자명합니다. 당장 국민들이 다 지켜보는 청문회장을 이탈한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로 방향을 튼 건 그래서 당연한 순리로 보입니다.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독설가 버나드 쇼가 자기 묘비에 새긴 유명한 글이죠. 내년 총선에서 누구에게 이런 묘비명이 붙을지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10월 12일 앵커의 시선은 강서에서 길을 묻다 였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면서 산도들도 하나둘씩 옷을 갈아입고 있습니다. 내일까지는 완연한 가을날을 즐길 수가 있겠는데요. 단 크게 나는 일교차는 유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구름 많겠고 모레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요란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속 시간이 길진 않지만 강한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고요. 돌풍과 벼락, 우박이 동반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출근길에도 강원과 충북, 경북 내륙에는 짙은 안개가 예상됩니다.
내일 서울과 울산, 창원의 아침 기온은 14도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한낮에는 인천과 안동이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제주 해안과 동해안으로는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어올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찬바람이 불며 날이 더 쌀쌀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0월 10일 목요일 뉴스나인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